먼저 그 지역 작가들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또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매번 세미나, 특히 여기 계신 지금 모든 그 회원님들, 선생님들은 민화를 그리시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화에 대해서 과연, 말끝마다 모든 얘기마다 민화는 그 떠돌이 화가의 그림이다, 못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구구단 공식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민화 작가들을 찾아다니게 된 동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 작가들이라는 분들이 소위 이 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재주꾼들 중에서, 지역 그 작가들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림 그렸어요. 아무나 그림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나기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야나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쥐어보면은 26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민화가 그 이름 없는 작가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26쪽 중간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 사람은 당시에 이름도 없는 화공이 아닌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진지하게 그려져 있다고 해도 어디에도 이름 따위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민화는 작가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작가가 없었으면 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가는 반드시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민화를 잘 그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큰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민화를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아 있는 그림은 작가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가 연대 계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야나기 아저씨, 잘 안 들려요? 이 야나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민화는 허튼 그림, 못 그린 그림,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는 그림으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민화 작가를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화를 그린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 분명히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평균 석사예요. 수준들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돌이 화가가 아닙니다. 첫째는 손재주가 있어야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겨울이나 어느 때 어느 집 사랑방에 가서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집 사랑방에서 거지 같은 사람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랑방 주인하고 시화에 대한 얘기를 논할 만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조선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림 물감, 그림 재료, 이거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조선시대는 그렇게 그 떠돌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질질질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화를 공부하고 민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밝혀서 민화가 야나기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결국은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는 떠돌이 그림, 못 그린 그림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작가를 밝히는 문제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화 그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다들 부잣집 아들이었었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말 안 듣고 술 잘 먹고 새끼집 잘 가는 거. 그런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들 한하게 밝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무슨 잔치가 있었을 때
혼례식 때 호를 부른다든가, 그 장례식에 가서 만장을 쓴다든가, 아니면 논거래를 할 때 문서를 쓴다든가, 이런 거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이제 누구가 A라는 사람이 그림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그림에 대한 설명 또는 화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미나를 많이 보셨지만 미나 뒤쪽 병풍 보세요. 그 초서 써놓은 거 보세요. 누구도 못 읽어내요. 정말 신들리게 글씨를 잘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미나 작가들이 제주꾼들이었고 그 대접받던 활량들이었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주로 붓을 팔러 다니는 필상이나 이런 종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상들도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당이었습니다. 서당이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 서당 선생하고 논의가 될 만큼, 말이 될 만큼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수준이 낮으면 그런 것에 끼일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미나를 공부하고 미나를 그리고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찾아서 밝히고 미나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미나 쪽에서 보시면 이 강원도의 미나를 제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불을 좀 완전히 꺼주세요. 그래야 눈을 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실 수 있게. 약간 졸립잖아요. 불 좀 완전히 꺼주세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 이규황과 황승교. 지금 미나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황승교 하면 강원도 문자도의 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남겨놓은 작가가 바로 석강 황승교입니다. 석강 황승교의 그 스승이 이규황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지도로 그려보면 지금은 북청 송산이 되겠습니다만 삼척 강릉을 중심으로 평창, 평해 아래쪽은 포항까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그 활동 범위가 넓었던 거죠. 다만 저 양반들이 활동할 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배를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시 그 연호 이규황은 그 소남 이희수의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미나 작가를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가 되었던 사람은 연호 이규황입니다. 연호 이규황은 1868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적, 불 다 끄세요. 끄시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잘 보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규황은 그 1968년에 태어나서 1926년 돌아가신 내용들 자세히 나와 있고 아버지는 이원영이었었고 부인은 최봉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보시죠. 이규황이 살던 집 앞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도 최고의 별장짜리예요. 원래 이규황은 바로 경주이시였습니다. 경주이시였는데 울주에 살다가 숙종 때 그 선조들이 화를 당해서 그 서울에 살다가 피해간 거예요. 울주로. 그랬다가 삼척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대의 모든 땅이 이규황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봤더니 집 앞에 이런 모래사장이 나와 있고 이게 해수욕장입니다. 정말 동해안을 다니시던 중에 아름다운 곳을 찾으라면 여기 한번 찾아가 볼 만큼 뛰어난 경치가 빼어난 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다음. 이게 연호 이규황이 살던 집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민박집이 되어가지고 개조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보시면 집을 그 디귿자로 완벽하게 아주 굉장히 큰 대나무 밭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인 묵객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집은 보면 거의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굉장히 이렇게 크고 좋은 대나무 밭이 있었고, 그 안에 이규황이 살던 집이 있었고, 바로 그 앞 한 50m 앞에 그 50m, 100m 이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 경치 좋은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장 중에 별장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규황은 그 비가 남아 있습니다. 비가 남아 있는데 가선대부 중추 부사 겸 오의장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떠돌이 화가라는 얘기를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규황은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이규황의 비를, 자 다음 보면 여기 보면 연호, 몽, 유허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에 글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 위에 5자, 6자 때문에 강원도 민화의 근간을 찾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비문에 보면은 여기 그 계유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비는 1933년에 세웠습니다. 여기 계유년이 나오는데 계유년이 1933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약 8년 후에 이 비가 섰는데요. 이 비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려서부터 그 예능, 재능에 뛰어났다고 돼 있었고, 그 시서화에 뛰어나고 타고난 기량과 인품이 고매하였고 필적이 뛰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의 그 문인들과 교류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것은 이 강원도 민화의 맥을 찾는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아마 이 비와 석강 황순규, 연호 이규황을 연구하면 그 자체가 박사 논문이 될 만큼 이거 전부 다시 재분석해야 돼요. 재분석을 해서 민화의, 강원도 민화의 뿌리, 근간을 찾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이 이규황의 아버지 묘를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이 아버지도 비문에 통정대부 공조참의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황을 비롯해서 쭉 연속으로 숙종 때까지 벼슬을 했던 집들인데, 숙종 때 그 양반들이 사활하기보다는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지방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조용한 데 살기 위해서 현재 이곳을 택했다. 그런 비문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사실은 이 묘가 다 허물어져 갔고 이 비만 남아 있던 것을 최근에 이제 후손들이 찾아서 이렇게 복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연호 이규황의 문자도입니다. 이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아마 민화를 하신 분들이 이 그림은 다 한 번쯤 그려보셨을 것이고, 민화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문자도가 강원도 문자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큰 맥을 찾아봤더니 연호 이규황이 가장 연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이 석강 황순규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여기 보면 갑자기 해출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요 한마디, 보통은 강원도 문자도의 석강 황순규만 가끔씩 석강이란
글자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강원도 문자도에서 낙관이나 이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호 이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호 이규황의 이 책가도를 보시면 이 책가도는 굉장히 뛰어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효제 충신 예의염지 효제 문자도의 그림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자도의 화제들도 글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만 남아있는가 봤더니 연호 이규황이 59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에 이맘때 59세면 오래 살았을 터인데 사실은 다른 모든 민화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수명이 길어요. 우리 지금 송규태 선생님 연세가 80이신데 건강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민화 열심히 그리시면 다 저렇게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70대 중반까지 80대까지 사세요. 그런데 이 양반 이규황 한 사람만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남겼는데 그 59세에 돌아가시면서 단 한 점도 연호 이규황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그림 여기만 남아있는가 봤더니 갑자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었는데 부인이 그 남편을 잘 봉양을 해서 그래도 오래 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병 중에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한 번 남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가 나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연호 이규황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이름을 한 번 딱 밝혔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비문에 나와 있는 걸 맞춰봤더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족보를 찾아 들어갔고 후손들을 찾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그 계열을 찾아갔더니 강원도 민화의 맥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호 이규황의 그림입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책걸이 아주 그 수준 높은 책걸입니다. 사실은 민화를 공부하다 보면 이 책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비교적 상태가 깨끗해서 그렇습니다만 새카맣게 때가 쩔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런데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몰랐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효제 문자도 아래쪽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꽃병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의 복숭아가 이쪽으로 오거나 이런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같은 작가의 그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연호 이규황의 작품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다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이규황은 1868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59세로 돌아가셨고 그 밑에 석강은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석강 황순규가 이초시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되는데 이초시가 누구냐면 바로 연호 이규황입니다. 연호 이규황은 비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향시에 급제를 했는데 관리에 그 뜻이 없어서 일찌감치 조용한 바닷가에 와서 여생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초시였고 이 석강 황승규가 이초시에게 배웠다는데 바로 이 양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서 일반 기록에서는 소남 이희수 선생을 이초시로 봤고 석강의 스승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서 밝힌 것을 보면 이 양반도 이초시였고 석강의 집하고 이규황의 비하고는 약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황이나 석강 황순규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4명 정도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연호 이규황이 아들을 둘 낳고 딸을 둘 낳는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이종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호 이규황이 직접 둘째 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이종하는 처음부터 그 학문이나 예술의 뜻이 없어서 고기 잡는 일을 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었고 망하게 되니까 이규황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석강 황순규에게 그림을 직접 배웠습니다. 자, 그것도 자료를 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요. 다음. 마찬가지로 석강 황순규의 이규황의 작품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런 작품들이 강원도 민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규황과 황순규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글씨, 그림, 특히 필력을 보면은 필력 채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석강 황순규의 문자도입니다. 석강 황순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자도를 많이 그린 작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석강 황순규의 작품이 화조, 산수, 호랑이 그림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요 똑같은 화조 병풍은 쉽게 황순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규황의 작품입니다. 다음. 이게 황순규 작품입니다. 두 사람 그림이 똑같죠? 그런데 이규황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석강 황순규는 굉장히 빨라요, 필치가. 하나 특징은 물고기에서 이규황은 비늘을 이렇게 그렸고 석강 황순규는 반드시 붓을 위에서 내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어느 정도만 보면 이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은 강원도 민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줄 잡아서 적어도 100여 점에서 한 200점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을 섭렵할 수가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석강 황순규 그림은 붓을 눌러 찍은 스타일이고 그 선생은 비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분류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석강 황순규는 188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죽었습니다. 다음. 자, 석강 황순규는 자기 집에 있는 약방문 또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 모든 걸 친필로 써서 그대로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치병 단방문인데 그 일대에 누구 아픈 사람 약도 지어주고 침도 놔주고 진맥도 해주고 그만큼 유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옥남 한익동이라는 사람이 석강에 대한 현판을 써줬습니다. 이게 석강집에 걸려있던 것인데 이 글씨가 너무 유명한 글씨입니다. 이 옥남 한익동은 평양의 대동문 현판을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옥남 한익동이 석강 황순규의 현판을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평양 대동강에는 대동문의 현판을 쓸 정도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글씨를 잘 쓰는 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현판을 석강에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화 작가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다음. 석강이 쓴 현판입니다. 다음. 이영감님이십니다. 이영감님은 키가 아주 굉장히 컸다고 그러고요. 손재주가 아주 대단히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화투 48장을 하룻밤이면 다 그려냈대요. 그래서 제일 이 양반이 싫어한 게 누구냐면 친구들이 화투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대에 아까 말씀드린 영정 또는 누구 집에 병풍 이런 걸 정말 많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석강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아마 1시간 내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작가였는데 아까 이 양반이 포항에 가면은
지금은 그 이제 호텔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여관이 아니고 여인숙이었었습니다. 여인숙에 묵으면서 보통 한번 그 포항 그 조신의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한 열흘씩 묵었대요. 열흘씩 묵고 또 개나리 보찜 하나 싸질머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 그리는 동안에 항상 술과 고기 그리고 젊은 보살이 와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량 중에 활량들이었었고 이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일반적인 차분한 요즘처럼 그 새님 같은 그런 성격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였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상가였고요. 다음. 이 족보도 자세히 보시면 이 석강이 친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 목판 활자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친필로 다 쓸 만큼 지식인이었다. 다음. 사실은 그 춘천에 사는 유용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84세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1960년대에 석강집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 현판도 받고 집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약도까지 다 그려졌습니다. 이 유용태 선생님이 강원일보에 이 글을 써요. 그러면서 강원도의 민화 작가는 석강 황순규라는 제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오늘날 민화 작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석강 황순규의 작품인데 역시 고기 비늘에서 차이가 났었고 글씨에서 채색에서 그림에서 종이 바탕에서 자기 선생님 연호 이규황의 그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원도 민화는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쪼가리 한쪽만 봐도 어느 계열의 누구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또 하나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석강 이자가 그 터럭 모자인데 늙은이 모자입니다. 이게 이 모자를 쓰려면은 이런 그 늙은이 모자를 쓰려면 나이가 이게 그 한안 대사전을 찾아보면 80살 모로 나와요. 그러니까 80살 먹은 사람은 이런 모자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일찍 죽었는데도 나는 영감님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 모를 썼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석강이라는 호를 쓰고 밑에다가 사냐, 필이냐, 뭐냐, 또 기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80모 늙은이 모자를 쓴 것은 이 강원도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뭐 했다면 강원도 민화로 의심하셔도 될 만큼입니다. 물론 이 모자를 다른 사람도 썼어요. 다른 사람도 썼는데 특히 강원도 사람들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 정늙은이 모자를 다 따라 썼어요. 다음 보시죠. 다음. 자, 황순규의 작품들인데 다음.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중구도로 해서 위쪽은 산수고 아래쪽은 책거리였었습니다. 비교적 황순규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인데 특히 이런 그 나무 나이테 같은 것을 보면은 이규환과 황순규의 차이점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음. 이게 그 황순규의 평풍 뒤에 글씨입니다. 지금 이게 그 강릉 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장님하고 저하고 오래전부터 농담 섞인 얘기로 만일 이 글씨를 다 읽어낸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박물관에 보내라. 그러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글씨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알 수 있는 도로 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그림을 그려주고 뒤에 글씨만은 정말 자기 신명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민화와 민서가 있는데 강원도가 민화와 민서의 본토다. 그게 창시자가 석강 황순규다.
실제로 이런 그림 글씨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사은절구의 주희의 글씨일 가능성, 주희의 시일 가능성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게 그 석강 황승규의 산수도 팔복 병풍인데, 다행히 이게 지금 손주분이 살아계시는데, 손주분에게 조상 제사 때만 쓰라고 특별히 만들어준, 제작해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디테일해 보면 사실은 유명한 그 화원들 그림 못지않은 아주 뛰어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도, 화조, 산수, 지금 보시는 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거리, 그림 다 잘 그렸어요.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기록에 석강 황승규는 그 집 뒤쪽에 있는 강원도 신흥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화도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와 벽화를 그렸고 그 그림이 지금 강릉 시립박물관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이게 전 황승규 전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황승규의 불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아미타를 모시고 산신, 용을 타고 있는 용신, 간음세지, 삼장보살, 칠성, 사천왕,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 그림은 1980년대가 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신도에서 부처님, 간음보살, 사천왕, 산신, 용신 따로따로 그리지 졸업사진처럼 종합 무신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종합 무신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야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장에다 다 그려놓고 빌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980년대 이후 그림이기 때문에 황승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황승규 거라고 거짓말하고 갖다 준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아까 이연호의 아들이란 분, 이종화입니다. 1896년에 태어나서 1968년. 자, 다음 보시죠. 이 양반은 얼마나 그림을 안 그렸는지 보세요.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붓을 갖다가 쓱쓱 눕혀가지고 문대 놓은 겁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에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글을 전혀 배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민화는 떠돌이 작가 또는 무식한 작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보긴 딱 이 양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화제 쓰고 뒤에 병풍 글씨 쓰고 다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양반만 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에는 아예 어려서부터 관심이 없어서 고기잡이나 했던 양반이고, 결국은 그 사업이 망해서 황승규에게 그림을 배워서 그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 다른 사람 나오고 화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오원장승업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오원장승업은 그림을 그리고 보통 뒤에 화제를 써준 사람과 평풍 뒤에 글씨 써준 사람이 달랐어요. 민화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원장승업은 뛰어나게라도 했지만 이 양반은 남의 그림을 그대로 문대서 그리기만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양반 그림은 현재 이 마을에 가면 거의 그 한 집 걸러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그 다음에 아까 강원도에서 취소 김창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이게 김창익의 작품입니다. 아마 이 강원도 민화에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목 뒤쪽에 혹이 아주 굉장히 큰 게 있었대요. 그래서 혹부리 영감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창익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황승규나 이규항의 작품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만은 화제나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 강원도에 적어도 한 5
내지 6가지의 문자도 분류를 따로따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는 아까 이 규항의 제자인 황승규가 물고기를 그릴 때 붓을 내려 찍듯이 그림을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않고는 비슷한 연간, 비슷한 연대, 비슷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왜 강원도 그 좁은 바닥에서 적어도 5가지, 6가지 유형이 따로따로 나오고 있는지. 다음 보시죠. 네, 이게 그 김창익의 작품인데요. 역시 그 관동 팔경이나 금강산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을 그렸는데 이게 붓이 아마 혁필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한 60년, 5, 60년 전에는 그 성냥각이 나무였었습니다. 나무로 된 성냥각이었는데 그 나무가 버드나무였었습니다. 아주 얇고 가볍고, 그래서 그 버드나무에다 먹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혁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장에서 그림 그려준 사람들의 종류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같은 작가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서구라는 사람이 또 한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다음. 이 양반은 글씨도 똑같습니다. 글씨도 황승규의 글씨. 결국은 아까 소남 이수가 이 영동 지역의 최고의 서예인, 그 다음에 인명사전에서도 이희수는 우리나라에서 초서를 가장 잘 쓴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씨를 그대로 빼박았습니다. 아까 황승규 글씨도 그랬었고, 지금 서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조금 다른 게, 모든 지금까지 강원도 문자도는 병을 길게 그렸는데, 꼭 이 양반 스타일은 병을 동글동글하게 그려요. 그렇다면 또 이런 한 분류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서고, 아까 모라는 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책가도 문자도를 종합해 보면 역시 강원도 같은 바운다리 내에 들어있던 작가였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 북초 평해 원북면에는 이게 지금은 원북면이 없어져 버렸죠. 평해라는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울주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양반도 글씨를 잘 썼고, 다음. 강촌지인이고, 그 다음에 평해군 원북면장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면장이 자기가 면장이면 면장이지 왜 이런 낙관을 그림에다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면장으로서 문자도 쓰고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북면에 가서 면장 족보를 찾아봤더니 1945년 9월 달부터 면장의 이름이 등재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조선시대에는 붓글씨로 남아있던 것이 남아있는 곳이 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9월 달부터 호적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전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그 이후 것은 아주 자세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해 원북면장 이 강촌이라고 호를 쓴 사람의 그림이 지금 여러 박물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평창에 사는 이동호는 1914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거창시립박물관 지하에 들어가면 민속실이 있어요. 그 민속실에 지금 양반 가정을 만들어 놓고 뒤에 평풍을 쳐놨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가 나와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를 하면서 제가 가서 이 평풍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서 이 앞에 효제 충신 염치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6복짜리 평풍이라면
그 뒷면에 분명히 그림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돌려봤더니, 다시 돌아가서,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자, 다음,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박림리 이동호 화랑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박림면 사무소에 찾아가서 그 후손들을 만나게 되었었고 생몰 연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동호라는 사람 병풍에 자 다음 그 6폭짜리 병풍 뒷면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6폭짜리 병풍이 있었을 때는 그 뒤쪽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사실은 그림이 좀 치졸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발소 그림이 이런 그림을 보고 이발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 양반은 석창이라는 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평풍장수 그림이라는 게 1960년대에서 70년대 하루에 평풍을 적어도 10틀 이상을 그려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던 평풍장수 그림이 있습니다. 석창이라는 이름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동호의 그림은 사실은 1960년대 그림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것은 사실 이무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제주도 그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조사된 걸로 보면 제주도에는 전부 문자도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문자도가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제주도는 아들이 셋이면 세 아들에게 다 살림을 내줄 때 반드시 부모의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병풍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의 그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많고 쉽게 제주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둘째, 셋째에도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반드시 병풍을 만들어서 살림을 꾸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문자도가 그렇게 많고 다양하고 정말 우리나라 민화를 뭐라고 그럴까요? 민화의 추상성을 대표할 만큼 정말 많은 그림이 남아있는 곳이 제주도 문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주도에는 문자도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그 작가를 연구해보고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주 다양한 게 나옵니다. 특히 제주도 문자도를 말로만 이게 제주도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게 제주도 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지금 뜨거운 그릇을 놓는 받침대예요. 조그만합니다. 손바닥 2개 크기만 밖에 안 합니다. 이 수를 자세히 보시면 제주도 문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불룩불룩한 거 파도인지 뭔지 모르는 거. 여기 보면 이게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다는 걸 뭘 뜻합니까? 언덕. 제주도의 오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름. 이게 오름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뿐 아니라 제주도 민화를 많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파도문처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사슴이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에 소나무나 일반 그 꽃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주도의 오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그 눈이 온 한라산의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름 위에 떠 있는 한라산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주도의 근본 바탕은 칠성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읽으셨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를 놓은 것은 제가 보긴 지금부터 한 60년, 80년, 이 100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된 수예요. 이 수를 놓은 시골 아주머니가 제주도의 근본 바탕은 칠성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났을까요? 아니면 이게 구름 위에 떠 있는 한라산이라는 생각을 디자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게 오름이고 이게 소나무라는 걸 알고 했을까요? 무의식 속에 수를 놓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 민화 속에 많이 등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름이 있었고 학이 불로초를 물고 있었고 역시 한라산이 눈 덮인 한라산이 구름 위에 떠 있었고 높은 곳에는 칠성이 있었다. 제주도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자, 다음 보시죠. 제가 그 제주도 문자도에서 확실하게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북제주군 서귀포읍 상례동 526번지에 김하춘 씨 집을 정말 한 15, 16년 동안 수소문 끝에 실제로 평풍을 가지고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집을. 자, 이 집이었습니다. 다음. 256번지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다음. 이 할머니입니다. 84세이신데요. 지금 82세, 이게 지금 82세가 되었군요. 그런데 얼마나 그 평풍을 잘 간직하고 고에 간직하고 계셨냐 하면은, 남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친척집들에게 제사 때마다 빌려줘요, 평풍을. 그래서 평풍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중간 상인들이 와서 평풍을 팔라고 수십 번 하는데 그걸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할머니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박물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 평풍을 남에게 주고 내가 무슨 낯으로 사진 찍겠느냐. 절대 얼굴을 안 내밀어요. 카메라만 들어대면 막 화를 내요. 그만큼 철저하게 조상 숭배 신앙이 깊었다. 조상 숭배 신앙이 깊은 것은 제사를 잘 지냈다. 제사를 잘 지낼 때 제사용에서는 평풍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할 만큼 이게 쫙 연결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 김하춘 그 할머니 말에 의하면 조카 한영호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평풍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그 남편이 영감님 살아 계셨대요. 그런데 평풍이 너덜너덜 떨어지니까 그때 한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이틀 만에 그렸답니다. 이 그림을. 이 4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물감이 수채화 물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4 용지와 같은 도화지 그 종류였었습니다. 자, 다음 디테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자, 자세히. 그러나 여기에 그 간모조제도의 사당을 그렸거나 물고기, 방고상 이런 오름 산에다가 뭐 꽃을 심은 것, 그 다음에 그 제주도 문자도의 특징은 바로 이게 끝을 조두채 새 머리처럼 그랬단 말이죠. 단청에 휘 문양을 넣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양들이 사실은 새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두채에서 문자도가 연결이 되는데요. 전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까지도. 그리고 이 할머니가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잘 쓰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 테이프 발린 그대로 지금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그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게 제주도의 화조도로 봐야 할까요? 산소로 봐야, 화조도입니다. 제주도에 이런 화조도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 민화학회에서 갔던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박물관장님이 1973년에 제주도의 진성기 선생님을 통해서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1973년 무렵에는, 요즘 얘기한 그 가품이 없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완벽한 제주도 그림이었습니다. 제주도 그림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조그만 동글동글한 것을 오름이라고 했듯이, 아니, 사슴을 요런 데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보면, 요 부분 보면은 이게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튀어오른 물방울을 저렇게 그렸어요. 저거 왜 저렇게 그렸는지, 어쨌든 앞으로 민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연구해볼 만한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는 꼭 이런 스타일의 그 물보라를 튀어 올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다가
이게 묘한 그 표현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본이 있었고 그 본이 또 뺏겨 그렸고 뺏겨 그렸고 해서 그 일대에, 제주도 일대에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류의 스타일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다음 보시면. 봉황의 특징. 여기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물결이 폭포가 떨어져서 샥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그림들이에요. 다음 보시면. 다음. 자, 이 그림은 이명구 선생 소장품인데요. 이것도 육폭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도 육폭 그림이었고, 육폭 그림이었다면 반드시 이 병풍이 부서지기 전에는 뒤쪽에 팔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폭 병풍, 앞쪽은 팔폭이고 뒤쪽은 육폭.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 그 다음에 나무를 순묵처럼 그리기도 했고, 요 부분에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문자도에서 보았던 그 간모 여제도에 보였던 사당이 보이는데요. 다음 보시죠. 사당 옆에다 사람을 그렸죠. 이 사람 붓을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했는데요. 다음 보시죠. 다음. 이게 말이 많아서 이랬을까요? 다음. 제주도에 분명히 제주도에 노루가 많습니다. 사슴이 아니고 노루입니다. 자, 요 부분 보시고 다음. 이것은 가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제주도 문자도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채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미사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특이한 산의 형태, 그 다음에 색의 특징, 여기에도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이 사람. 자, 다음 보시죠. 저의 가해박물관 것이고, 지금 양산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해방 후에 양산이 들어온 것은 1900 거의 50, 해방 한참 후, 물론 일제 때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스타일의 양산이 그 해방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다음. 이게 이명구 소장의 그림이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그 제주도 박물관에 있는, 아라 땅에 있는 무신도였죠. 이게 지금 그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은 눈썹, 이게 평범한 평코, 요 몇 가지 선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고 한 계열에서 이어서 뽕을 따고 그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이 아래 당집에 있는 그 여자 무신도 얼굴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의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의 그림들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은 제주도 그림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음. 자, 이 문자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다음. 저는 처음에 이 문자도를 보고 이게 용궁이나 용왕이 살던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광루, 내향루, 광선두,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두 잘 갚였다, 모시겼다. 그런 누각, 그러니까 결국은 간모 여제도에서 나오는 사당 그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음. 이게 그 제주도 진성기 선생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67년에 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장부를 확인했는데 그때 450원 주고 산 겁니다, 이거. 그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래요. 450원, 그때 그 시내버스 차비가 45원인가 50원인가 했을 때랍니다. 그래서 꽤 비싸게 주고 산 그림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폭포가 떨어지고 물보라 같은 거, 요런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산 봉우리에 있는 이 태점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어쩌면, 시대가 다르고, 종이가 다르고, 분류가 다릅니다만, 제주도 것에서 공통된 어떤
그림들의 화풍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주도 그림들을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이런 그림은 이게 지금 매화를 그렸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찍는 기법, 이 도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도장이 아니고 제주도에 원래 그 감자가 많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가지고 도장을 파서 찍으면 이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단풍잎, 소나무잎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했었을 때 지금도 그런 기법 사용하시면 재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그림 중에 특징이 3단 구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크기가 1m 1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게. 112cm의 그림이라면 큰 그림인데 3단 구도로서 이 그림 내용은 뭐냐면 이게 1월이고 이게 소나무고 이게 뽕나무고 이게 소나무입니다. 1월 부상도를 그 호암박물관에 있는 1월 부상도 많이 보셨죠? 그 그림이 어디에 사용됐던 거냐 하면 그거 사실은 서울 시내 어디 그 무당집 신당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어느 그 신당에 있었던 1월 해와 달은 뽕나무에서 뜨고 해와 달은 소나무로 진다. 그 어떤 그 도교적인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 고지도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지금까지 호암박물관에서 1월 부상도 아주 많이 그리죠. 제주도에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1월을 분명히 표현했고 그 뽕나무와 소나무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신당에 장식되었던 그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문자도 중에서 효제 충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은 효제 충신 성자입니다. 이게 마리아 성자는 아니고 여기 제주도 문자도에서 효제 충신 성자 귀신 신자 신손 계승 천년 천만년. 그러니까 그 자식 사랑에 대한 부모와 이 어떤 끈끈한 관계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자도가 효제 문자도뿐 아니라 제주도에는 아주 다양한 문자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건 2단 구도로 나와 있는데 위쪽이 화조도고 아래쪽이 아주 전형적인 제주도 그림이죠. 이런 그 참치 같은 그림이 어디에 나타나면 제주도 그림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그림을 많은 것을 데이터를 내보면 제주도 그림에서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꽃을 그렸는데 연꽃의 그 그물맥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제주도 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꽃을 보면은 이건 제주도 그림이라고 해도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다음 보시죠. 차이가 나죠? 이런 육지에서는 이런 그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그 민화의 변천이 갖는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자, 여기까지 보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슬라이드가 좀 많이 남아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